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문 밑줄 긋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문을 읽기 위해 밑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독해가 조금 부족하고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독해의 완성을 위해 이 지문 밑줄 긋기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독해 완성을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밑줄을 긋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싫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쌤, 1등급 시험지는 깨끗하대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들한테 다시 되묻고 싶어요. 모든 1등급 시험지는 다 깨끗하니? 그리고 시험지가 깨끗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니? 이게 아니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죠. 1등급 시험지가 왜 깨끗할까요? 그들은 밑줄을 긋지 않아도 독해를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밑줄을 긋지 않아도 글의 주요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주요 정보를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 형태를 지향할 거예요. 근데 이 형태가 되기 위해서 과정 중에 밑줄 긋기 연습이 있을 뿐인 건 거죠. 또 다른 친구들은 밑줄을 그었더니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이거는 진짜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왜 시간이 더 걸렸을까요? 밑줄을 긋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평소에는 어떻게 지문을 읽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평소에는 지문을 막 읽지 않았을까요? 시간도 없고 막 맹목적으로 지문을 우리가 읽는 경우 되게 많잖아. 근데 밑줄을 그으라니까 어느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일까?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겠어요? 설마 밑줄 긋는 시간 자체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어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정말 밑줄 긋기를 시키는 완벽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쌤, 그러니까 저 밑줄 안 그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지문을 이해하면서 글을 읽으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문 이해 안 하고 읽을래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밑줄 그어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글을 눈으로만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너희들도 잘 모르고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밑줄을 좀 그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을 그어 오시면 제가 그 밑줄을 보면서 아, 얘가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혹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네. 아,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아, 이 친구는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해가 완성된 다음에는 이런 점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중요도가 덜 할 뿐인 거지만 어쨌든 그러므로 독해가 완성된 다음에는 굳이 밑줄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안 그어도 돼요. 근데 독해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점검을 위해서 밑줄을 긋자고. 두 번째, 쌤, 주요 정보에 밑줄을 그으라는데 저는 주요 정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밑줄을 그으려고 해도 어느 부분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럼 그런 친구들을 위한 밑줄은 또 달라요. 그런 친구들은 어떤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약속된 기호라는 게 있죠. 사실 내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필요 없는 친구들, 이게 필요한 친구들이 뒤섞여 있으니까 이거를 간간히 이야기할 뿐이지 이것만 계속 강조하진 않아. 근데 알려드렸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연습하실 때는 이걸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아니, 꼭 이걸 해야 돼요? 그냥 주요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왜 시키는 거냐면요. 사실 주요 정보를 찾는 연습을 그냥 하셔도 돼요.
그 주요 정보를 찾는 연습이라는 게 우리가 독해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그 독해법이라고 알려드리는 거 내용 안 많잖아요. 근데 왜 그 수업을 다 듣고 나서도 독해 실력이 안 느는가, 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내가 보면 보통 독해법과 실제 독해가 따로 놀아요. 즉 독해법에서 배운 내용들이 반복 숙달되어야 하는데 그 습관이 잘 안 들어. 그래서 예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들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성공률이 높은 건 정보에 약속된 기호를 그리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설 하나, 비문학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설에서 하자라는 건 인물 찾자라는 거죠. 인물 다 체크해 볼게요. 나는 동그라미 2번을 보통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인물의 심리가 나오면 동그라미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인물의 행동이 나왔어요? 그러면 밑줄을 한번 그어 봐야 되겠죠. 다 그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해달라고 하느냐?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밑줄 하고 끝! 와, 하라는 거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동그라미를 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고가 이루어져야 돼요. 즉, 내가 기호 표시를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손동작과 머릿속 사고 과정을 일치시키자라는 거야. 반사적으로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라라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대경했다라고 했죠. 심리죠. 심리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왜 이러한 심리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심리에 따른 반응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다 동그라미 치면서 이유가 뭐지?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라고요. 정리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죠. 앞에 있었던 사건은 편지를 읽는다야. 아, 그러니까 얘는 편지를 읽고서는 크게 놀란 거야. 그러면 내용을 조금 더 떠올려야지. 편지를 읽었는데 왜 놀랐을까? 그렇다는 건 편지의 내용이 중요하겠다. 편지의 내용이 뭐였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야. 편지의 내용은 아마 이거였을 거야. 자신이 출정한 사이에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편지로 보고 나서 놀란 거지. 이런 식으로 손은 동그라미를 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 사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습관을 들이라고. 그냥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사고가 진행되는 것보다 손동작으로 그 사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야. 그게 습관이 더 잘 들더라고. 이번에는 비문학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보조사랑 대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조사 사용되면 의미 파악해달라는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대조가 사용되면 앞뒤 대응 맞춰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면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손동작과 머릿속 사고 과정을 일치시키자고요. 대조가 사용되었으니까 일단 뒷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문장과 연결을 시켜 나가 볼게요. 개항 이후에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대요. 대조를 가볼까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것도 지속된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또 가볼게요. 이후에도 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항 이전에도 반대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조를 같이 잡아보면 개항 이후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그랬으니 개항 이전에는 개화보다는 반대가 훨씬 대세였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화라고 했는데 개화는 뭘까요? 앞문장과 대응을 맞춰보면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 구조죠.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 이게 개화일 가능성이 커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단락을 보시면요.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라고 나오죠.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 서양 문명의 수용, 이렇게 일반화가 이루어진 거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을 천천히 해나가면 글의 흐름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밑줄을 긋자라고 하는 이유는 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는 밑줄을 최소화시키면서 글을 읽어 나갈 거예요. 근데 이때 밑줄을 최소화시키라는 게 밑줄을 긋지 말라가 아니야. 밑줄을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만 그어라 라는 거지. 작년 수능에서 밑줄의 효용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정보의 저장과 인출이 쉽다는 것. 두 번째는 주요 정보를 추리는데 효과적이라는 것. 세 번째는 이 기호가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해서 내용을 다시 찾으러 가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문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면 꼭 주요 정보의 밑줄이 안 그어져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주요 정보는 파악이 되는데 일부 문장이 좀 어려워. 일부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는 어떠한 기호로 체크를 해둔다거나 밑줄을 그음으로써 머릿속에 저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밑줄을 최소화해달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예문문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 정말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 과정보다 다른 거에 밑줄을 그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노이즈 생성기의 역할이 나온다? 노이즈를 만드는 거라고. 이미지 연산기의 역할이 나와.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한다고. 그리고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얘네 내용을 따로 빼서 노이즈 생성기와 이미지 연산기의 역할, 얘네만 밑줄을 긋고 막상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은 밑줄을 안 그을 수도 있는 거야. 왜? 우리 머릿속에서 그냥 정리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2개의 내용이 헷갈림으로 나머지 한쪽에만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오히려 나중에 찾으러 오겠다. 이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독해가 완성된 다음에는 밑줄이 꼭 주요 정보에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릴게요. 밑줄 긋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독해가 완성될 때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밑줄 긋고 주요 정보에도 밑줄 그어보고 주요 정보 찾기 어렵다면 우리 약속된 키워드로 한번 그려봐. 정말 그런 식으로 꾸준히 꼭 연습해 주세요. 우리 밑줄로부터 해방될 그날을 위해서.